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을 맡은 하기성입니다. 2014년이 밝은 지 한 3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쎄요,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에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은 올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여러분들이 올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1년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10개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월이니까 뭐 우리 11월 13일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10개월간의 대장정.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3의 명언이 있죠. 하루는 더디 가는데 일주일은 굉장히 빨리 간다. 또 일주일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한 달은 엄청 빨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지 이제 한 3일. 물론 이제 고3의 시작은 1월부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이 끝났던 11월 8일부터 시작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계속 공부는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이 2015학년도의 대입 전형의 특징들 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적으로 지금 시기에 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구체적이고 차근차근 계획을 잘 수립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득점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학습 계획 주제로 특강을 맡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한 해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어떤 비법들을 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이죠. 수험생을 위한 학습 플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지금 시기에 1월이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서 물론 기본적인 뭐 수학이나 영어, 뭐 국어 학습은 당연한 거고, 비율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탐구 영역, 선생님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리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탐구 영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그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지정된 공식은 없습니다. 답을 드릴 수 있다면 본인이 공부하기 가장 쉽고 또 득점이 가장 용이한 과목,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탐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탐구 영역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좀 참고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선배들의 결과긴 하지만 탐구 영역별로 과목이죠. 탐구 과목별로 어떤 과목에 많은 응시를 했었는지 인원 비교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도 유불리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여러분 1년 선배들의 탐구 영역에 대한 응시 비율인데요. 인원하고 이제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일단 문과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은 선택 비율을 보여주는 게 사회문화입니다. 한 46%,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40.7%, 그 다음에 한국지리가 33.4%로 이게 한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사상, 한국사, 그리고 경제는 이제 최하위로 한 4%의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다. 과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적으니까 사회문화, 생활윤리. 그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서울대학교가 한국사를 지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일단 기본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과목을. 근데 이제 화면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점은 그냥 선배들이 많이 응시했으니까 인원이 일단 많으면 표준 점수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백분위가 좀 더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과목이 쉽게 나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은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인원이 많은 과목에 가서 내가 안전을 끼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들러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과학탐구 자연계 학생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은 일단 가장 많은 응시 인원이 이제 생명과학에서 58.2%, 비슷하게 화학원이 58%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하고 물리과학 각각 33%, 22%. 투 과목에서는 역시 생명과학이 단연 앞서갔죠. 16.8%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화학2, 지구학2, 물리2 순으로 한 자릿수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제2의 국어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2의 국어는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인문계 수험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제2의 국어를 지정하고 있고, 2등급까지 만점 처리, 3등급부터 감점이니까 이제 상위권 학생들 많이 물어보죠. 아니면 이제 사회탐구가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대체 과목으로 생각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처음 시행됐던 기초 베트남어가 단연 앞섭니다. 38%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특목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하는 전공어를 피해서 그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또는 독일어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많이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가 한 16.6%, 그리고 이제 일본어, 한문, 중국어 순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가장 마지막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2의 국어 같은 경우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인문계 수험생들 가운데 탐구가 과거에 이제 3과목이었다가 2과목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2과목으로 줄었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득점을 잘했어요. 50점 만점에 한 47점 정도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목이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2의 국어를 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거에서 제2의 국어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배들의 수능에서 탐구 영역의 성적 구조, 그러니까 등급 커트라인은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지, 즉 다시 말하면 난이도겠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사회탐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난이도랑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먼저 염두에 두세요. 자, 윤리사상 먼저 보시면 1등급이 47점이었습니다. 먼저 1등급부터 볼게요. 생활윤리 47점, 한국지리가 가장 어려웠네요. 46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지리 48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랑 더불어서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었고, 역시 세계사도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었습니다. 사회문화 48. 화면에 안 나와 있는 동아시아사나 법과 정치도 48점이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주목하실 건, 예를 들어 경제를 한번 볼게요. 경제를 선택한 상위권 학생이 47점을 득점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일단 2등급이 안 되는 거죠. 3등급 득점을 하고 수시에서 최장력 기준이 만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정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의 환산 점수에 미달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제2의 국어를 대체 과목으로 이제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탐구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한국지리가 우리 수능 때도 어려운 건가?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랜덤으로 늘 바뀌는 거고, 실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2014학년도 여러분 선배 수능에서 탐구, 사회탐구가 좀 쉬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진들이 사회탐구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난이도 조절을 좀 하겠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인 난이도가 1등급이 45점 혹은 44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몰라요. 10개 과목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한 2과목이 여러분 선배 수능 때처럼 쉽게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탐구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보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만점, 50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과학탐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은 이제 물리원이 47점이었고요. 물투가 46. 근데 물리2는 특징을 보시면 2등급이 또 1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2점짜리 2개냐, 아니면 2점, 3점 틀렸느냐, 아니면 3점 2개 틀렸느냐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구분되는 굉장히 위험한 수능이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선배들의 특징 가운데 화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등급이 43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45점, 그리고 2등급과의 극간점 차이는 한 5점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과목에서 생명과학 2, 그 다음에 지구학 2는 각각 47점, 48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과학은 일단 8개 과목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1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1, 2, 아주 특징적으로 2, 2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마 이 난이도는 좀 무난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수능에서도 과학은 1등급 45 혹은 44, 좀 쉽게 나오면 한 문제 47 이렇게 예상하면서, 역시 사회탐구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점. 과학은 일단 이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대학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 유념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2의 국어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제2의 국어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등급 점수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전체 9개 과목 가운데 2등급 점수를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한문, 독일어, 프랑스, 스페인,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40점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46점도 2등급이 되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건 제일 밑에 가보세요. 베트남어하고 아랍어는 2등급이 21점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점수로도 안전한 2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아랍어하고 베트남어를 제2외국어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걸 특징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 그렇구나. 선배들의 수능에서 난이도가 쉬운 거 또 어려운 거에 따라서 극간 점수 차이가 폭이 좁을 수도 있고 1등급의 컷이 만점일 수도 있다. 그러면 학습 목표를 세울 때 그냥 1등급, 2등급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퍼펙트하게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학습 계획을 좀 세우라는 취지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선생님 혹시 탐구 영역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는 대학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혹은 이제 가산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지정하고 있는 대학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인문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외 국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제2외 국어는 뭐 2등급까지 필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강릉 원주대에서 치의과인데요. 여기는 지구과학을 제외한다. 나머지 물화생이고 동일한 과목이 원투는 안 된다라고 지정했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과목에서 원투 또는 투투.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 과목, 예를 들면 물리를 좋아한다고 물리 원투를 하면 서울대는 지원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연세대학교 서울의 전체학과랑 원주의 의예과, 여기는 역시 서로 다른 과목에 원투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과목에서 원을 하셔도 되고 원투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물리 또는 화학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결국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문과는 한국사를 서울대가, 그 다음에 일부 의치한의학 계열,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투 과목에 대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물어요. 선생님 뭐 논술, 자연계 논술을 하려면 과학 논술이 포함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투 과목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교시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2교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앞에 1, 2, 3교시 성적이 원만하게 완성도가 높은 친구들이 투 과목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게 작전이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탐구를 좀 원원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정리할 건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아주 먼 미래 일이지만 정시 모집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대학의 탐구를 반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탐구 반영 방법이. 이것도 역시 좀 어려운 내용인데 화면을 통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사탐 10개, 과학탐구 8개, 물론 이제 제2외국어는 9개인데 선택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어렵게 출제돼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어떤 과목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인 대학이 가톨릭대하고 홍익대인데 이 경우에는 자기 선택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된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 1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서울권에서 국민대하고 숙명여자대학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학은 한 개 과목에 치우쳐서 공부하면 좀 안 되고요. 2개 과목의 성적이 고르게 높게 형성되는 학생이 유리하니까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에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생각하는 친구들은 2과목 고르는 득점, 이거에 대한 학습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어서 표준 점수를 각 과목 최고점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낮은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이런 건데 뭐 과목마다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어떤 과목은 71점일 수 있고 어떤 과목은 62점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반영하는 대학인데 이 대학은 이제 한국외고대학교가 대표적이고 아주 소수 대학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를 보정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주요 대학이거든요. 왜 상위권 대학들은 대학의 자체 환산 점수를 쓰고 있느냐? 어때요? 탐구 영역의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100분위를 변환해서 자체 보정 점수를 쓴다. 예를 들면 100분위 100에 해당되는 대학의 환산 점수가 70점에서 시작하면 뭐 100분위 90에 해당되는 점수는 한 63점. 그래서 10점의 차이를 한 7점 차이로 줄이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신 화면은 2014학년도
여러분들 선배들을 기준으로 한 보정 점수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무작정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탐구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계열별로도, 그러니까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도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또 이에 따라서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열별로 기본 학습 우선순위, 그리고 대학의 반영 비율의 어떤 변화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학습 우선순위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문계하고 자연계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제 연초에 시작될 때는 중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뭐 인서울, 뭐 또 요즘 신조 있죠. 인경기. 근데 뭐 어떤 학생이 설마 뭐 인코리아 뭐 이렇게 목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인문대학에 좀 입학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인문계 학습 우선순위는 수학부터 해라.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사회탐구. 근데 만약에 예체능계 학생이다. 그러면 수학을 빼고 나머지 우선순위겠죠. 영어, 국어, 사회. 이렇게 이제 비중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는 수학을 뺄 수가 없죠. 수학 B, 그 다음에 영어, 과학 탐구, 국어 A 순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경상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는 의학학 계열, 의학계열이라고 그러죠. 이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인문계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의 비중이 거의 똑같다. 대부분 이제 서울연고대 쓰는 친구들 보면 수학 영어가 만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 영어에 일단 1차적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국어, 마지막에 사탐. 그 다음에 자연계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의 비중이 높죠. 뭐 특히 연대, 뭐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수학 30, 과학 30의 비중을 두고 있고, 뭐 나머지 지방의 의대까지 포함하면 자연계는 수학,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어, 마지막이 국어 학습 순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하지 마시고 학습 플랜을 세우실 때 내가 표준 점수 대학이냐 백분위 대학이냐도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학습의 우선순위에서 학습 비중을 좀 고려하신 다음에 플랜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대학마다 또 반영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특이한 대학과 특이한 학과에 목표를 두고 있을 수도 있어서 화면으로 좀 간단하게 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국어를 15%, 탐구 15% 반영하죠. 그 다음에 수학 영어에서 합이 70%를 반영하는 숭실대가 있습니다. 상경계열인데 경영경제학과를 포함해서.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국어를 좀 못했지만 수학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2014학년도 기준이니까 여러분 2015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한양대 경상이 영어 비중을 40으로 그 다음에 탐구는 10밖에 반영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상계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어가 30이고 영어가 40이다. 그러니까 국어 30, 영어 40이면 둘이 합쳐 70이니까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하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의 35%, 그 다음에 국어의 25% 주고 있다. 그 다음에 경희대, 뭐 경희대 국제캠퍼스 이런 쪽은 국어는 적게 반영하고 문까지만 수학하고 영어에서 30, 30을 반영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목표 대학이 있다면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다음 화면 또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문과니까 뭐 가톨릭 대학교라든지 뭐 상명대, 중위권 대학들을 보시면 국어 30, 영어 30 이렇게 60%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좀 특이하죠. 탐구는 10% 반영하고 국수영을 합이 90% 반영하는 대학이 뭐 가톨릭대 간호학과나 성균관대, 중앙대 뭐 이런 대학에서 반영 방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숭실대학교 경영경제를 뺀 나머지 인문계열에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 어때요? 인문계 수험생들 하면 보시면 이게 만만하게 그냥 공부할 게 아니라 자기 목표 대학의 특성에 맞춰서 비율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 참조하실 수 있겠죠? 자, 자연계 학생들도 수학과 또 영어, 국어 공부하시는데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좀 다양합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대가 대표적인 대학이고 한양대가 대표적이네요. 어떻게 합니까? 국어를 못한 친구들을 용서하겠다죠. 그러니까 뭐 2등급, 3등급 받았느냐? 괜찮다. 뭘 잘하면 된다. 수학 40, 영어 30, 그 다음에 탐구 20입니다. 혹시 지금 국어가 취약한 학생들 있잖아요. 나 국어 때문에 정말 안드로메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을지대 성남 같은 경우도 역시 국어는 10%, 그 다음에 가천대, 광운대 어떻습니까? 국어 15%. 세종대 같은 경우도 국어하고 영어는 15% 반영하고요. 수학 40, 탐구 30으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지난해 수능에서 탐구 잘한 수험생들이 세종대 원서를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수학하고 탐구가 70% 반영되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자연계 수험생들은 아마 자기 공부 방향에 따라서 아마 극단적으로 좀 유리하고 불리한, 아니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주 잘하고 아주 못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포커싱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 하면 마저 좀 보실까요? 일반적으로 자연계이기 때문에 국어를 적게, 그 다음에 수학과학을 많이 반영하는 고려대학교, 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이고요. 여기는 수학과학이 60인 거죠.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밑에서 두 번째인데 수학의 비중이 35%, 그 다음에 과학이 25% 차지하고 있다. 국민대는 조금 이례적이죠. 수학이 35, 그 다음에 영어가 30, 합치면 몇 퍼센트예요? 65%. 이렇게 대학마다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이 심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셨던 거를 이해가 좀 안 되는, 특히 이제 이 방송을 같이 하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 우리 학력고사 치를 때는 이러지 않았다. 뭐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대학의 이런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성적부터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자, 지난해 수능 기준인데 자, 이 친구는 국어가 88점, 수학이 잘 봤어요. 92점 1등급이고 영어는 92점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윤리, 사회문화 이렇게 봤는데 각각 이제 등급상으로 보면 뭐 312, 13 이렇게 받은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앞서 우리가 좀 특이하다고 했던 숭실대학교를 지원할 때 모집 단위에 따라서 유불리가 바뀔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비율을 확인해 볼까요? 자, 숭실대는 상경계열이죠. 경영경제, 글로벌, 금융, 벤처 중소기업. 여기는 수학 영어가 중요한 거고 이 모집 단위를 뺀 나머지 인문계열은 영어하고 국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반영 비율로 점수를 다시 환산해 봤어요. 그래서 화면을 넘겨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 배치표 점수상으로는 508점인데 반영 비율을 이 친구가 지금 수학을 잘했고 탐구가 이제 평균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수학 영어가 괜찮죠? 그래서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영어를 많이 반영했을 때는 비율을 적용하면 자기 단순 점수보다 9점이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국어하고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인문계 쪽으로 가면 오히려 6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수학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어때요? 여러분 선배들의 성적을 본 건데 이렇게 단순히 한 대학에 특정 지어서 말씀드렸다 해서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공부하는데 처음부터 극복이 잘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방향을 다시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년 특집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아마 수험생을 위한 학습 플랜 주제로 탐구 영역 선택 방법, 그리고 대학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학습 우선순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학습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기별 학습 로드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계획해야 되는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여러분 뭐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2015학년도 입시를 전형 방법이 간소화됐다. 정시는 2가지 이내의 전형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2가지 이내의 전형 방법이 맞아요. 예를 들면 일반 전형,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 전형, 아니면 일반 전형, 아니면 재국민 전형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걸 2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정시까지 갔을 때는 수능을 활용하는 각 대학에 또는 대학 안에서 학과별로 전부 컨디션이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 속도를 내시기 전에
본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탐구 선택부터, 그 다음에 제2외 국어에 대한 응시 여부부터, 그리고 결국은 또 뭡니까?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학습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수능 활용 지표가 있어요. 또 이건 역시도 복잡합니다. 전국에 4년제 대학이 200여 개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98개 정도 있는데,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 또는 백분위를 쓰는 대학, 아니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혼용해서 쓰는 대학. 앞서 우리가 설명드릴 때 상위권 서울연고대가 백분위를 변환하는 보정 점수를 쓴다는 말씀 드렸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백분위 반영 대학이 여러분 제일 밑에 칸에 보면 대학 수가 무려 114개 대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대학이 백분위를 반영하는지 몇 면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 가운데는 강원 인천대, 제주대 창원대, 그 다음에 뭐 한국교원대가 대표적인 대학이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 가운데서는 가천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대 가운데서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그러니까 여대가 6개 있는데 이하여자대학교를 뺀 나머지 여대는 모두 백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가 있는 대학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뭐 순천향의대, 을지대, 뭐 이런데, 한림대 이런 데에서 지금 백분위를 쓰고 있고요. 교육대학은 경인, 강주, 대구, 부산 교대에서 백분위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114개 대학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왜 지금 여자대학교하고 교육대학의 상당수가 백분위를 쓰고 있는가? 이건 답을 드리면 백분위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수험생의 수치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의 백분위에 82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내 밑에 82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백분위는 뭐 응시한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종교적 힘에 의존한다 이러는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백분위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동점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대가 아니면 교대가 백분위를 쓰는 이유는 교대는 여학생의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여대는 여학생밖에 갈 수 없다. 따라서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수학에서 맹점을 보이고 있는, 좀 단점이 있는 약점을 보여주고 있는 여학생들에게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 4년제 대학이 200개도 안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이상의 대학이 백분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백분위 쓰는 대학에 갈 때 학습의 우선순위는 앞서 선생님이 말했던 수학부터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사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답을 좀 찾아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표준점수 대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준점수를 그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평균이 낮게 어렵게 출제될수록 유리한 건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엄마들 표현을 빌리자면 로또죠. 그러니까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되고 그의 난이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 표준점수 그대로 쓴 대학이 5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국공립대학 가운데 대표적인 게 서울과학기술대, 그 다음에 울산과기대, 전남전북대, 충남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에서는 가톨릭, 상명, 숭실, 그 다음에 온강대, 인제대, 차익과학대, 한국외고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교대는요, 공주, 서울, 진주, 그 다음에 청주, 춘천 50여 개 대학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고 있다. 자, 바로 이어서 표준하고 백분위를 혼용하는 대학도 보여드릴까요? 자, 국공립대학 가운데는 백분위를 혼용한다라는 건 백분위의 조정 점수를 쓴다는 거죠. 예, 경북대, 부산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 가운데서는 건국대, 고려대, 그 다음에 동국대, 서강대, 그 다음에 서울대도 여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하여대, 한양대, 또 중앙대도 있네요. 대부분의 대학이, 교대에서는 전주교대 유일하고요. 그래서 27개 주요 대학이 대부분 이렇게 표준 플러스 백분위. 그 다음에 아마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2외 국어를 등급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표준 플러스 백분위 등급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마 이제 문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활용 지표에 따라서도 학습의 방향과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고 조금 더 심층적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거는 일단 인문계 학생들의 활용 지표에 따른 우선순위입니다. 자, 표준 점수가 먼저 보일 텐데, 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에 갈 때는 일단 평균이 낮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경쟁자들이 어렵게 보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낮은 게 뭐예요? 영어, 그 다음에 국어, 마지막이 사회탐구죠. 근데 반대로 중위권,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권 대학, 아니면 여대, 아니면 교대 이렇게 희망하는 친구들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간다. 이 경우에는 수학이 제일 마지막. 왜냐하면 수학이 동점자가 많지 않다. 백분위가 천천히 떨어진다. 자,
자,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접수만 해놓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백분위 반영은 국어하고 탐구의 백분위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동점자가 여기 많다는 얘기죠. 난이도가 쉽고 평균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설명드리면 100점 만점에 한 80점까지 갔을 때 수학은 백분위가 천천히 떨어지지만 국어나 탐구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백분위가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백분위 대학은 1교시, 4교시가 중요하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문계 학생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계 학생들도 아마 화면 바로 넘겨서 보실까요? 자, 자연계는 표준점수 대학 당연히 수학 영어입니다. 영어, 그 다음에 과학. 과학인데 과학은 영어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순위가 국어입니다. 자,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으로 갈 때 자연계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수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화면상에는 수학 B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해법을 드리면 백분위 반영하는 중위권 대학의 인서울이 아니면 또는 인경기가 아니면 이제 지방대학인 경우에는 수학 B를 지정하지 않고 수학 A를 같이 반영해 주는 대학도 있다. 그럼 이제 메모가 가능하실까요? 중하위권 학생이다. 그러면 백분위 대학을 고려한다. 그러면 수학 A도 고려하고 그 다음이 4교시 과학 그리고 영어만큼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국어가 4순위냐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중위권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위권 이하의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이하로 갈 때 국어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반영하더라도 반영의 비율이 10에서 15% 정도 아주 미미하게 반영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 학생들 보셨고요. 그러면 이번에 인문계 이것도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문계 수험생이에요. 선생님 찾아왔어요. 자기는 교대를 가고 싶대요. 근데 교대는 만약에 이제 수도권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학생이면 수도권 2개밖에 없잖아요. 서울교대하고 경인교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수능의 활용 지표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화면으로 좀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교대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고 반영 비율은 경인교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5, 25, 25 동일하죠? 근데 경인교대는 표준 점수하고 다르게 백분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대학의 학습의 우선순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서울교대는 표준 점수 반영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들이 못 보는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렇죠. 수학하고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만 써져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수학, 영어만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4경역의 고른학습을 하는데 수학하고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해. 거기서 고득점을 해야지만이 표준점수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백분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수학이 3등급인 거예요. 근데 국어 월 1등급 만점, 영어도 뭐 1등급이고 탐구 두 과목 다 1등급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표준점수 반영하는 서울교대에서는 한산 점수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백분위 반영하는 경인교대에서는 뭐 소신껏 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써서 1단계를 통과하는 그런 쾌거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냐 백분위냐 여기에 따라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학습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새해를 시작한 지 3일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지금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지 아니면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인지 이거 구분이 되셨나요? 아니면 내가 가는 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백분위를 보정하는 점수를 쓰고 있는지 이걸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걸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갑니다. 언제까지? 6월 모의수능 볼 때까지. 그리고 나서 점수 결과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비로소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표준 점수다. 백분위다. 물론 지금까지 도표상에 선생님이 열거해서 말씀드렸던 대학들은 2014학년도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입시를 치를 때 뭐 대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나중에 전형 계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3월달 정도 확실하게 다 나오면 아마 그때 큰 변화가 없다면 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몇몇 대학들이 표준 점수에서 백분위로 바꾸거나 아니면 백분위를 활용하던 대학들이 표준 점수로 바뀔 수는 있으니까 화면상에 보셨던 대학은 참고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수학에서 강점을 띠고 있느냐 아니면 극단적으로 수학이 잘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표준점수 대학을 고려해야 될지 아니면 1순위로 백분위 대학을 고려해야 될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능 활용 지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 어머님들이 보고 계시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학위 선생님 너무 어렵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제 얼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얼굴이 아닙니다. 좀 더, 점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제 14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B형하고요. 문과죠. 그 다음에 수학 A형의 점수 구조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자, 먼저 국어 B형 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 건 이거예요. 원점수로 100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98, 96, 95 쭉 가는 건데, 자, 원점수로 100점을 맞았을 때 국어 B형의 표준 점수는 131점이었어요. 그 다음 100분위는 100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국어는 1점짜리가 없고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 98점일 때 100분위가 2점이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점수로 90점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진항색인데 90점 갔어요? 그럼 표준 점수가 120점입니다. 그러면 만점에서 11점 떨어졌네요. 근데 100분위는 13이 지금 떨어졌죠. 87이니까. 그 다음에 국어에서 80점까지 한번 가볼게요. 끝으로. 그럼 거긴 표준 점수가 110이에요. 110이니까 131에서 110까지 21이 떨어졌는데 100분위 같은 경우는 62니까 100에서 지금 몇 점이 떨어지냐면 38이 떨어진 겁니다. 어때요? 표준 점수가 하락한 것보다 100분위 하락폭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80점 정도 맞았다. 나는 등급이 지금 4등급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80점 정도 득점하면 수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근데 국어에서는 100분위가 굉장히 빨리 하락하는 급락폭이 큰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원점수로 100점일 때 표준점수 131. 근데 원점수로 80점일 때 표준점수 110. 그러면 원점수 떨어지는 것만큼 표준점수도 떨어진 거죠. 근데 100분위는 100에서 시작했는데 원점수 80점 가니까 62.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동점자가 그 구간에 굉장히 밀집돼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국어를 못한 수험생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에서 치명적이라는 거죠. 아예 원서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어서 수학 볼게요. 자, 문과만 이제 사례를 드는 건데, 자, 수학 봅니다. 100점을 맞았어요. 표준 점수가 일단 높아요. 아까 국어는 131점밖에 안 됐는데, 얘는 지금 12점이 높죠? 143점. 그만큼 평균이 낮으니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반영 대학에서는 수학을 잘할수록 유리하다. 정리됐죠? 그럼 100분위 100에서 시작해요. 근데 수학에 88점을 한번 가볼게요. 88점. 원점수로 12점. 그럼 표준 점수는 143에서 134니까 9점 떨어졌어요. 100분위는요? 6점 떨어졌어요. 이제 축소폭이 좀 더 적죠? 그 다음에 수학에 아예 갑시다. 끝까지. 70점 가보세요. 70점. 그럼 30점 떨어졌습니다. 근데 표준 점수는 120점이니까 143에서 120, 그러면 23점 떨어진 거 맞죠? 그러니까 원점수 30점보다 표준 점수는 덜 떨어졌죠. 근데 100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78이니까 100에서 22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아까 국어를 기억하십니까? 국어는 80점일 때 100분위가 62였어요. 근데 수학은 70점일 때 100분위가 오히려 지금 화면상에 국어 보이죠? 예. 원점수로 80점일 때 62. 근데 바로 넘겨서 수학은 그보다 훨씬 낮은 70점인데도 불구하고 100분위는 78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앞에 선생님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 강점을 띠고 있다, 그러면 표준점수대야. 그러면 당연히 학습의 우선순위는 수학부터. 맞죠? 근데 자기 수학에 약점을 띠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어나 영어 탐구를 잘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00분위 대학도 염두에 두고 학습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의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중요한데 그 전에 여러분들 어때요? 고3이 시작됐다. 언제 시작됐다? 아까 선생님 말할 때 선배들이 수능 끝날 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학습 로드맵을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201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을 농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4쿼터,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쿼터입니다. 1쿼터는 선배들의 수능이 끝났던 11월 8일부터 시작됐다. 그 다음에 12월, 1월. 그럼 여러분 지금 1월 3일이니까 어때요? 벌써 1쿼터의 마지막 달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나는 그냥 왔다. 그냥 계획만 세웠다. 열심히 하기로 마음만 무장했다. 그런 친구들은 지금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의 이슈 딱 보시면 수능 직후 고3의 시작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청소년기를 20대 이전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겨울방학이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놀아야 된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마지막 겨울방학 말씀드렸고, 그럼 점검해볼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어, 수학, 취약 과목에 대한 우리가 결손을 보충하는 거, 그 다음에 선행학습을 하는 거.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선행을 한 7, 그 다음에 어때요? 결손을 한 3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은 5대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개념 학습을 완성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좀 상위권과 중위권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국수형 학습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1쿼터에 역시 탐구에 대한 두 과목을 동일한 속도, 동일한 노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수형 학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보셨던 모의고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의 합이 6등급 이상, 7등급, 8등급 이렇게 떴던 친구들은 탐구를 두 과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한 과목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두 번째 과목은 좀 롱텀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1쿼터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별 고사에 대한 부분인데 수시 전형 가운데 뭐 4가지로 간소화되긴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은 비율 29개 대학, 31개 대학까지 많이 뽑고 있는 대학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들인데 논술을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긴 합니다만 인문계 학생들은 정시에 수능이 퍼펙트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같이 병행하시는 게 맞겠고, 물론 이제 내신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논술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에 올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할 거냐, 방학 들어가면서, 아니면 3월 달에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할 거냐를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2쿼터 보실까요? 자, 보시면 2쿼터는 2월, 3월, 4월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월은 방학의 마지막 한 달이고 3월, 4월은 개학한 다음에 3월에 일정들이 많죠. 3월 12일 날 학력평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봅니다. 4월 10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력평가 봅니다.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예요. 여러분, 2쿼터는요 2월 한 달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3, 4월 달은 시험보다 끝나요. 근데 시험도 건강하게 봐야 되는데 시험 보고 꼭 공부 안 했는데 막 결과에 연연해 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고3에 그 2쿼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건 농구도 2쿼터가 중요한데 고3 시기별 학습 로드맵에서 2쿼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 분석.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연습이다. 내가 어디서 틀렸고 왜 틀렸는지, 취약 단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몇 점 맞았다, 1등급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한 과목을 완성을 짓는 시기다. 그리고 중간고사 주기죠. 중간고사 내신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마다 반영하는 교과가 다르니까 전교과 반영하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국수형 4가 5개, 나머지 9등급만 아니면 감점이 없다. 아니 대부분의 대학은 4개 교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 때는 내신을 좀 집약적으로 3주 준비하고 일주일 시험 본다든지 아니면 2주 준비하고 일주일 시험 본다든지, 그러니까 2학년 때처럼 막 내신 기간이 막 한 달, 5주, 6주, 막 8주 이런 학생들 있죠. 이벤트 치르듯이 공부하면 안 되고요. 좀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3쿼터 볼까요? 3쿼터는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굉장히 이제 학사 일정도 많고 학교에서 축제도 있고 체육대도 있고 체력 검증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린이는 아니겠지만 어린이날도 있어요. 근데 5월은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6월 12일 날 평가원에서 보는 졸업생들하고 같이 겨루는 모의 수능이 있어요. 5월 한 달의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때 이벤트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1학기 기말고사 있죠. 7월 달에 여기까지가 수시 모집에서 내신이 적용되니까 아마 내신 관리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학력평가가 있어요. 인천시 교육청 거. 근데 여러분 여기는 별로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 시험하고 7월을 비교하는 재학생이 많은데 졸업생은 보지 않아요. 졸업생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아마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나 시험 기간하고 맞물릴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은 좀 부담 없이 보는 걸로. 그리고 여름방학에 6월 모의 수능에서 결점이 있었던 것들, 결손이 발생했던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여름방학 학습계획도 수립하셔야 되고 수시 지원 전형의 준비 점검도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 4쿼터입니다. 8월 무더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0월을 거쳐서 수능 전 11월 13일이 수능이니까 이때 이슈들이 많죠. 2학기 중간고사 정시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마지막으로 보는 서울시 학력평가가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9월 3일 날 보는 모의 수능이죠. 마지막 리허설.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정시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쓰는 거죠. 언제 쓰는 거예요? 9월 6일부터 해서 원서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능 관리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쁘게 분주하게 쭉 정리해봤습니다. 할 게 많아요. 수능 공부, 내신 관리, 대학별 고사 또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나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들. 근데 우리 마지막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수험 생활을 4개 쿼터로 분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쭉 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신감입니다. 지금 결과는 미약할 수 있지만 내가 마지막에 가서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득점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성적 올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는 본인에게 있어서 성실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성. 그래서 고3은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죠. 고3의 명언, 하루는 더디 가는데 1시간은 빨리 간다. 일주일은 빨리 간다. 어떻습니까?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3분이 천천히 갔었거든요. 근데 금방 지금 4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로 드렸던 거, 원하는 시기, 원하는 대학을, 원하는 학과를 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올해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걸 위해서 오늘 준비한 TBS 특강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데 길라다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